부동산 4부. 안녕하세요. 한번혜입니다. 드디어 DH 아너일스가 오늘 24일 분양한다고 합니다. 관련자분들 모두 고심 많이 하신 만큼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오늘은 또랑또랑 포인플렉스님이 휴가를 가셔서 대신 게스트 모시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주와 부동산의 추선입니다. 오늘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에서 상용 비자를 발급을 중지했고요. 9월 1일부터 연예인들의 오락 프로그램의 출연을 금지시킨다라고 합니다. 상당히 속으로 겁이 나는데요. 우리의 무역 의존도가 대중국 의존도가 한 30% 가까이 되기 때문에 신경이 많이 쓰이는데 정부에서 보다 적극적인 조치로 이런 일들에 대해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네요. 작년 MBC에서 PD수첩에 이런 소제목이 있었죠. 임대업이 꾸민 나라, 임대업이 꾸민 한번혜입니다. 오늘 임대업 관련된 기사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산토리니 아유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기사가 한남 뉴타운 3구역에 관한 기사인데요. 신문 제목에 한남 뉴타운 3구역을 산토리니처럼 개발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매일매일 그 닉네임이 바뀌시는 거예요? 아, 그럼요. 저는 자주 변해요. 카멜레온 같은 남자. 네, 다음 넘어가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포인플렉스님 여름 휴가로 그 빈자리를 메꾸기 위해서 그냥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땜빵이죠. 땜빵 미스 개미라고 합니다. 저는 개미 투자가고요. 부동산은 개미 투자가로 해서는 안 될 것 같지만 소시민으로서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으로 미스 개미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한 주간 부동산 기사 가지고 프리토킹 해보겠습니다. 35층, 40층 서울시 결정 또 미뤘는데 압구정 집값 과속 스캔들이라는 기사입니다. 이 기사 보면 지금 압구정 지구가 그 아파트 가격이 연일 급등하면서 2009년도 가격도 넘어서면서 압구정동 일부는 석 달 새 3억 원가량이 뛰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그 정비계획 변경안이 8월 달에 나오기로 했었는데 한 2달 정도 더 늦춰졌다라고 하고요. 서울시에서는 검토할 부분이 더 많아서 한 2, 3개월 정도 시간이 더 필요하다라는 내용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는 여전히 35층으로 제한해야 된다라는 게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이게 지금 추진위가 두 축이 있어요. 그래서 한 축은 기존의 재건축 추진위는 35층이 아닌 40층 이상으로 지어야 된다는 뜻을 굽히지 않는 거고 서울시는 기본안에 맞춰서 35층 이하로 해야 된다는 게 기존의 재건축 추진위원회 입장이고요. 그리고 새로 구성된 추진위 같은 경우는 그냥 서울시 안에 맞춰서 35층 이하로 하자. 그리고 이제 그 초과이익 환수제가 끝나는 내년까지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하자라는 뭐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양쪽 다 되게 냉정하게 들여다보면 웃긴 면들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일단 서울시의 방침은 35층인데 40층 이상으로 하겠다라는 얘기는 아직 기본적인 타협조차 안 됐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고요. 맞죠? 그리고 새로 구성된 추진위는 35층 이하로 하면은 기본적인 이제 추진은 서울시 안에 맞췄기 때문에 빨리 될지 모르겠지만 이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년까지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한다라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조합 설립도 안 된 입장에서 내년까지 관리처분을 신청을 한다는 게 도대체 이게 무슨 얼토당토하는 계획인지. 그렇죠. 일정상으로 실제 네. 그 스텝을 다 밟아 나가서 할 수 있을지. 그렇죠. 뭐 아무리 뜻이 맞아도 기본적으로 건축심, 조합 설립, 사업시행인가, 뭐 건축심의, 관리처분 뭐 이런 일련의 과정들의 절대 시간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 안에는 뭐 시공사선 정도 해야 될 거고 그리고 조합원들이 평형 신청도 해야 될 거고 이런 것들이 무슨 한두 달 내에 다 되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심지어는 평형 신청하는 방법도 총회를 거치는데, 그렇죠? 그럼요. 그 지금 나온 계획들을 보면 내년 말까지 관리처분 신청하는 거는 말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8월 달에 나올 그 개발 기본 계획에 대한 내용 때문에 가격이 급등한 것 같은데 아직 압구정은 조금 장기적인 시선으로 더 시간이 걸린다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다음 기사입니다. 강남발 집값 상승에 강북도 집사자 확산이라는 기사인데요. 서울 강남 재건축 아파트 중심으로 집값이 들썩이자 강남에 이어 강북에서도 집을 사려는 사람이 늘고 있다라고 하네요. 전문가들은 저금리로 인해서 주택 구입 비용이 낮아진 만큼 당분간도 매도자 우위 상황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라고 예상했다고 합니다.
강남 같은 경우는 현재 개포 3단지가 이제 중도금 대출이 규제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약간 그 주춤하고 있는 사이에 그 중도금 대출 규제가 없는 강북 같은 경우로 그 풍선 효과가 번진 거는 분명한 것 같고요. 지금 그 강북에서도 그 강남발 집값 상승에 이어서 강북의 그 집사자가 확산된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제 주변 지인들도 강북에 많이 사는데요. 많이 샀어요, 지금. 최근에. 그렇죠. 이럴 때 팔아야 되나요? 그거는 이제 강남이 결국은 장기적으로 보면 풍선 효과라는 것이 전체적인 볼륨이 커져야 계속될 수 있는 거니까요. 지금 당장 강북이 오른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강남이 가져야 따라갈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좀 더 길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부동산 뭐 오늘 사고 내일 팔고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네. 다음 기사입니다. 역전세 단이라고 비강남 전세값은 다 올랐다. 최근 강남 4구 전세값이 주춤하면서 역전세난 확산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정작 비강남권은 재급등 가능성에 노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전세 가격이 상대적으로 덜 부담스러운 곳으로 이동하려는 수요가 여전히 탄탄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전문가들 역시 강남 일부 전세값 하락이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로 보기에는 시기상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지금 한번혜님이 읽으신 기사는 그 역전세나는 무슨 역전세 아니냐, 비강남권은 다 올랐다라는 내용인 반면에요. 지금 다음 기사를 보면 전세 내리니 월세도 뚝, 서울 동남권 쏟아지는 전 월세집이라는 기사입니다. 그래서 송파구 잠실 엘스 아파트 24평 같은 경우는 두 달 새 한 5천만 원 내렸다 그러고요. 84형 기준으로는 약 1억에서 1억 5천 정도 내렸고, 또 인근의 강동구 사정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강일 리버파크 같은 경우 34평 전세 시세가 한 두 달 새 7천만 원 정도 빠졌고, 이에 따라서 전세값이 내리니까 월세값도 두 달 사이에 한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의 조정을 보이고 있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상반되는 네네. 기사가 두 개가 연달아 나왔어요. 네, 이거는 지금 저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끼리를 놓고 어떤 사람들은 다리만 보면서 코끼리는 두꺼워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어떤 분들은 코를 보면서 코끼리는 가늘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둘 다 코끼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다리나 코만 볼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코끼리의 윤곽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윤곽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수도권 전체를 다 보기에는 단지수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5호선을 이용을 하니까 5호선 라인에 있는 그 인근 일대를 이렇게 일단 보면서 우리 지금 그냥 당장 생각나는 그 주변에서 지금 입주하는 물량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얘기해 볼까요? 저는 이제 마포 쪽을 많이 보니까 네, 마포는 뭐가 마포는 있나요? 뭐 네. 공덕 혹은 아현, 북아현 이렇게 해서 네. 북아현 쪽에 이제 이편한 세상 신촌이 이제 입주를 올해 말에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 걸쳐서 하고요. 그 세대수가 얼마나 되나요? 한 대략, 3천 가구가 네, 약간 안 대략.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네. 서대문 쪽에 있는 뭐 경희공자이라든지 네. 경희궁 자이도 지금 곧 입주할 때 되지 않았나요? 내년에 입주를 하죠. 몇 세대죠? 거기가 3천 세대 되나요? 또 한 3천 세대 될 겁니다. 예. 그러면은 또 성동구에도 지금 입주하는 물량이 곧 있지 않나요? 그쵸. 이제 그 옥수 쪽에도 있고, 예. 근데 파크힐스는 파크자이 몇 세대나 되나요? 그것도 한 거기에 또 2천 2,000세대 안 될 거야 아마. 예. 그렇고 센트라스 또 있고요. 네. 센트라스가 한 3천 세대 정도 그쵸. 되고요. 가기 전에 뭐 신금호 쪽에도 신금호 파크자이가 이번에 입주를 했고 4월 달에 그리고 이제 내년도에 신금호 이편한 세상이 아마 또 내년인지 내후년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또 입주를 할 거고요. 강동에는 지금 당장 고래힐, 그렇죠. 고덕 레미안 힐스테이트가 내년 2월인데 약 한 3,700가구 정도. 그렇죠. 어, 하다 보니까 네. 굉장히 많네요. 생각보다 뭐 주변에 뭔가 자꾸 나오는 그러게요. 이런 물량들이 주변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개인적으로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은 지방에 관련된 소식인데요. 불경기 지방은 이미 역전세난이라는 제목입니다. 강남발 역전세난이 시작된 가운데 지방 일부도 역전세난이 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가장 큰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곳이 대구 달서구로 6개월새 전세값이 2.61% 떨어졌다고 합니다. 조금 더 내려가서 울산 동구, 거제, 포항, 구미, 경산 이 일대에는 0.5에서 2.5%까지 떨어졌다고 하고요. 권일 부동산 인포 팀장의 말에 따르면 외부 유입이 많은 수도권과 달리 지방은 외부 유입 수요가 적어 어려움을 겪는다며 일부 지역은 매매 전세 가격이 동반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내다봤습니다.
내용에서 보면은 울산, 동구, 거제, 포항, 구미, 경산 이런 데들은 다 기업 경기가 나빠지면서 전세가가 약세를 보이는 그런 지역인 것 같아요.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드네요. 지방의 어떤 전세난 내지는 매매가가 조정을 보인다는 기사가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작년의 경우로 조금 되돌아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작년에 수요와 공급 얘기가 나와서 앞으로 물량 공급이 많아지기 때문에 시장이 조정받을 것이다라는 얘기에 대한 가장 큰 반론이 뭐였냐면요. 그런데 왜 지방은 그 수요도 없는데 왜 가격이 계속 올라라는 반론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작년에 뭐 분양권 시장이나 매매 시장이 지방 같은 경우 워낙 핫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반론의 여지가 없었는데 불과 1년이 지난 시점에 지방은 지금 이미 그 역전세난이나 매매가 하락이 현실로 다가왔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보면은 지금 현재 수도권도 매매나 전세난이 없이 핫하지만 이런 물량들이 공급된다라고 하면 내년에 지방과 같은 꼴이 안 날이라는 그런 장담은 할 수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수도권에 지금 공급되는 물량 부분 그리고 새로 올라간 가격에 새로운 세입자를 그 찾아내는 일이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에 대해서 좀 염두해 두고 부동산 시장을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다음 기사입니다. 고가주택 강남 재건축 아파트 DH 아너힐스 분양가 더 낮춰라는 제목인데요. 개포주공 3단지 조합은 평당 분양가를 4,178만 원에서 4,137만 원으로 낮추기로 의결했다고 합니다. 현대건설 관계자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앞서 분양보증을 불허하면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맞춘 것으로 안다라고 말을 했다고 하네요. 이게 처음에 나온 가격이 4,500만 원 정도였으니까 거의 300만 원 이상 조정됐으면 정말 많이 되긴 됐네요. 그렇죠. 예.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되게 반기를 잃을 것 같아요. 처음에 4,500만 원 어떻게 하지? 라고 고민을 하시던 분들은 청약해봐야겠다라는 생각 가지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중도금 대출이 안 되니까 현금 가지신 분들 위주로 청약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제가 몇 분 상담해 보면은 일단 중도금 대출 안 되는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이 일단 의외로 너무 많고요. 맞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너무 이걸 편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뜻이냐면 6개월 이후에 전매가 되니까 계약금 플러스 한 번 정도 중도금 낼 것만 가지고 있으면 나는 6개월 이후에 팔면 그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물론 이제 그 얘기가 틀렸다는 건 아니고 단지 이제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내 물건을 사줄 사람도 현금을 다 들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4개월마다 거의 뭐 1억 5천씩 4개월마다 내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물건을 팔 대상이 현금을 모두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 대상은 확실히 축소될 것이다. 그리고 그렇죠, 이 정도는 염두에 두고 청약에 임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 기사입니다. 올 상반기 주택 거래량 대비 분양권의 비율이 무려 28%라는 제목인데요. 올 상반기에 거래된 주택 가운데 분양권 거래량이 전체 주택 거래량의 28.3%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이는 지난해 분양권 거래 비중이 상반기 평균 24.5%였던 것에 비해서는 3.8%포인트 증가했다고 하네요. 주택시장이 호황이었던 2006년도 분양권 거래량이 전체 거래량의 15.7%였던 거에 비하면 비중이 10%포인트 가까이 늘었다는 소식이네요. 분양권 거래 비중이 커진 이유는 이제 청약 제도가 간소화됐죠. 그래서 2년 1순위가 1년 1순위로 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규제 완화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이제 분양 물량이 급증했습니다. 그래서 청약 순위의 마감과 계약률도 호조를 보이면서 분양권 거래가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는데 이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준비됐던 일반 분양 물량들이 워낙 많이 대기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분양권 비율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결국 채무도 계속 증가한다는 얘기와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채무가 많이 늘어났을 때 그 정부에서 나올 수 있는 그 규제가 어떤 것들이 더 있을지에 대해서 저는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대출이 너무 심각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뒤늦게 규제를 한들 이미 이제 분양을 실행을 한 단지들이 있어서 어쨌든 대출 증가세를 꺾을 그쵸? 수는 없죠. 네, 계속 증가는 할 것 같아요. 사실 개포 2단지가 이제 이번 주 다음 주에 해서 이제
그 분양 실행을 하거든요. 네. 그 대출 실행. 그렇죠. 예. 예. 근데 그런 걸로 치면은 사실 기존에 이제 그 사이에 또 분양을 했던 단지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죠. 우리 1회인가요? 2회차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출을 막는 유일한 방법은 일반 분양을 없애는 것밖에 없다라고 그쵸. 말씀을 드린 게 이 후분양. 추세를 갖다가 지금 와서 꺾을 수는 없는 일이거든요. 예, 그 이제 참 심각한 일이죠. 대출이 그렇게 빚이 늘어난다는 일은. 정부 대책이 너무 뒤늦게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도 드네요. 이번 기사는 제가 준비했습니다. 연 2천만 원 이하 임대소득 비과세 2년 연장이라는 소식인데요. 임대소득 2천만 원 이하에 대한 소득세가 2018년 말까지 비과세된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저금리에 따라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는데요. 임대소득 2천만 원이라고 하면 월 임대료로 따지면 166만 7천 원인데요. 이에 대한 과세를 통해 투명한 임대 시장을 만들자라는 취지였는데 시장의 반발로 인해 정부가 한 발 물러섰다라는 뉴스네요. 추사님, 최근 고령화 때문인지 아니면 저금리 때문인지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문의가 참 많죠? 네,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문의는 최근에 정말 많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은퇴하신 분들이 은퇴하고 나서 월 일정 수입을 원하시기 때문에 더 관심이 많아졌다고 할 수 있는데요. 고령화나 저금리를 따로 떼어서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고령화 플러스 저금리, 여기 하나 더 말한다고 하면 그 유동성, 이런 이유로 해서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관심은 앞으로도 점점 더 높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소형 아파트나 오피스텔에 투자가 많은 것 같은데요. 공급자의 수요가 많다, 이런 얘기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지역별로 차이는 있지만 관리가 용이한 편인 오피스텔과 최근 집가 상승의 기대감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는 다가구 또는 상가주택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오피스텔의 경우는 공급량이 이제 많은 마곡, 수서, 문정 일대의 경우에는 물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공실 발생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그래서 조금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다가구의 경우는 서촌 경리단길 또는 이제 상수동 인근 등 상권과 함께 발달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임대소득에다가 이제 집가 상승을 통해 수익을 창출한 기존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다가구 투자 시에 보통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이거는 거의 최대의 수익이 나겠죠. 하지만 이제 고층 재건축 아파트보다 이러한 재개발 사업은 위험성이 굉장히 큰 사업이죠. 예, 그걸 좀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아는 한 단지도 재개발 단지 철거를 다 하고 나서 분양하는 데까지 10년이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10년 동안 비어 있었던 거예요, 땅이? 그렇죠. 위험성이 정말 큰 것 같습니다. 청사진만 보고 무리해서 투자하시기보다는요. 수익성 물건 같은 경우는 수익률도 봐야 되지만 거기 플러스 적정한 황금성, 이렇게 두 가지에 동시에 무게를 올려놓고 약간의 수익률이 낮다고 하더라도 황금이 잘 되는 것 같으면 그 비중을 더 줄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두 가지를 동시에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추사님, 그리고 반전세 물건 같은 경우에 사실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그냥 임대료를 받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렇죠? 대부분이라고 봐야죠. 아직까지는. 그리고 이제 2018년까지 2천만 원이면 월세 한 150만 원 정도 수준이니까요. 비과세 한다고 하니까 일단 한 2년 정도 1가구 1주택으로 월세 놓으시는 분은 구태여 번거롭게 임대 신고하지 마시고 하는 것도 뭐 방법일 것 같아요. 아유님, 오늘 한남 뉴타운 3구역 소식 준비하셨죠?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서울경제기사에 나온 건데요. 서울시에서 지난주에 한남 뉴타운 3구역에 대해서 재개발 가이드라인을 완성했다고 하더라고요. 용적률이 230%고요. 가구수가 무려 5,696가구라고 하네요. 재개발해서 가구 수가 5,700가구 정도 되면은 면적이 엄청 넓은가 보네요. 예, 여기가 면적이 거의 40만 제곱미터고요. 조합원 수가 4,200명이에요. 와, 엄청 크죠. 사업이 성공적으로 된다면 일반 분양분이 1,400개 이상 나오겠네요. 예, 많이 나오죠. 예. 그러면 정확한 한남 뉴타운 3구역의 위치 어디죠? 예, 여기가 서빙구역과 한남역 사이에 바로 위쪽 북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크게 보면 사실 남산과 한강 사이에 배산임수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죠. 저도 한남동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강남에서는 강을 바라보려면 필연적으로 북향을 피할 수 없는데 그렇죠. 사실 진정한 강변 조망권은 그 강 북에서 강을 바라보는 게 진정한 그렇죠, 강변 조망권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향도 누릴 수 있고요. 네. 그렇죠. 근데 강조망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 도시의 시티뷰도 중요한데 강 너머 보이는 시티가 강남의 낡은
40년 된 재건축 아파트를 바라보고 있어서 그게 조금 약간 걸리네요. 최근에는 이제 강남 재건축들이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강남 재건축이 진행되면 그리고 나서 그 한남 뉴타운이 쓰면 그 시티뷰도 제대로 나오지 않을까요? 한남 뉴타운이 5개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구역이. 근데 이제 3구역이 제가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5개 중에 가장 진행이 빨라서 투자자들한테 인기도 많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가 이제 전체 구역을 7개로 쪼개가지고 블록별로 저층 아파트나 테라스 하우스 등 다양한 형태로 설계하기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개발 방향이 싱가포르 같이 동네마다 이제 색다른 모습을 가진 아파트를 짓고 싶어하는 박원순 시장이랑 그리고 총괄 건축가인 승효상 씨가 구릉지를 또 좋아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분이 잘 의견을 모은 결과라고 하고요. 특히 승효상 씨에 대해서 미스 개미님 좀 간단히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그 건축물이 설해마을 동강단지에 라운체 빌라가 있어요. 지금은 재건축 관련해서 서울시장의 최고 자문역을 맡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승효상 씨 같은 경우는 승효상 씨가 지은 라운체 빌라는 네. 연예인 고모 씨가 거주해서 아주 유명세를 타고 있는 그런 빌라이기도 합니다. 조인성이 그분인가요?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고요. 네이버에서 한번 바로 검색이 예, 되네요. 라운체를 검색하면 예. 연관 검색어로 나오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승효상 씨가 설계해서 분양한 빌라가 있거든요. 그게 상월대란 곳인데요. 유엔빌리지 내에 강이 보이고 또 테라스가 있는 저층 빌라들이 있어서 되게 좋더라고요. 추선님, 네. 승효상 씨 건축 스타일 좀 아신다고 하셔서 좀 네, 아는 거는 아니고 이제 네. 몇 개 동강단지나 몇 개 이제 가본 적은 있습니다. 안에도 들어가 보셨어요? 네, 안에도 다 들어가서 오. 다 봤고요. 예. 일단 분명한 거는 굉장히 보기 좋은 떡이라는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면은 독특함 그리고 이제 한마디로 모던함과 심플함 뭐 이런 어떤 주제의 일관성이 있는 그런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작품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내가 실거주하면서 이게 그 보기 좋은 떡이 반드시 먹기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풍을 선호하시는 분에게는 굉장히 좋은 게 될 수도 있고요. 또 그런 보기 좋은 게 생활의 편의성과 연결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싫어하시는 분도 있어서 호불호가 좀 갈리는 편이라고 할까요? 그렇지만 어찌됐건 그 건축 쪽으로 보면 굉장히 독특함을 추구하신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예, 저는 디자인을 좋아해가지고 이런 상월대 같은 곳 돈만 있으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제 해외에 계셔서 못 나오셨지만 저랑 취향이 포인플렉스님이 굉장히 비슷하신데 한남 뉴타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좀 들어서 제가 대신 대독해 주시는 건가요? 예, 그렇죠. 예, 예. 네. 한남동에는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는 건 별로라고 생각해요. 경사가 심하고요. 뭐 서울시 가이드라인 나온 건 다행이지만 높지 않고 예쁘게 지으려면 일단 건축비가 증가하잖아요. 뉴타운 주민들이 좋아할지 수지타산이 맞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팔고 나갈 거면 몰라도 계속 살고 싶은 분들은 비용이 너무 증가하게 되는 건 아닐런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낮게 예쁘게 지으려고 하면 비용이 네. 증가한다는 뜻 아닌가요? 그렇죠. 예, 아무래도 그냥 획일적으로 짓는 것보다는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한국 이슬람 시설을 존치하는 그런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던데요. 예, 맞습니다. 서울시에서 이슬람 시설 같은 일부 지역을 존치하고요. 대신에 이제 그 대신에 인센티브를 약간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존치를 반대하는 입장이라 한보대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존치? 존치해야 되는 거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뭐 이슬람 사원 같은 경우는 문화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에 존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존치를 어디까지 할 거냐, 그 부분은 조금 의견이 좀 분분할 것 같습니다. 개포 1 같은 경우도 일부 예. 존치가 있다고 말씀 들었는데. 그렇죠. 뭐 40년 된 아파트를 존치를 해서 박물관으로 이제 남긴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두 개 동을 그렇게 뭐 존치를 해야 되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서소문 아파트 같은 네. 경우에 이제 존치를 한다라고 하는데요. 네네. 그 도심지 사대문 안에 있고 관광지로서도 조금 가치도 있고 위치적으로 그런 건축물들이 있는데 굳이 이렇게 멀리 있는 좀 도심지에서 좀 떨어져 있는 그런 아파트들도 남겨야 되는지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미스 개미님은 혹시 존치 어떻게 생각하세요? 존치 이유가 개포 1단지는 연탄 아파트 그 증거를 남기기 위한 그런 자료적인 목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특별하게 저는 뭐 거부감이 있거나 그러지 아, 그래요? 않고. 근데 문제는 그게 존치를 하냐 안 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네. 존치를 해놓고서 관리를 그렇죠. 얼마큼 잘하냐가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뭐 아이들한테 그런 걸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는 뭐 긍정적인 면도 있고요. 또 주변에서 그런 아파트가 얼마나 또 이게 흉물스럽게 보이지 않도록 포장을 하는 게 제일 관건일 것 같긴 해요. 근데 지금 듣고 보니까 만약 관광객들 오게 하면 중국인 관광객들이 와서 보다가 개포 1단지를 또 살 수도 있고 그런 거니까 홍보 효과도 있을 것 같아요. 아파트 홍보 효과. 네, 근데 이제 네. 개포 1단지에도 2개 동을, 그리고 개포 4단지에도 이제 1개 동을 남긴다고 어. 하는데, 이제 비슷한 성격의 박물관 이제 여러 군데 생기는 거니까, 그거에는 이제 좀 사람마다 호불호가 다를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그럼 산다면 2, 3단지 사야 되겠네요. 존치를 한남 싫어하니까. 뉴타운 얘기 먼저. 3구역 이외에 지금 현재 다른 구역들은 어떤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예, 마침 8월 1일자 한국경제신문에 그 내용이 소개가 되었어요. 2, 4, 5구역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도 이제 블록별 특화 설계를 한다고 계획을 수립했다고 하고요. 이 중에 2구역 같은 경우는 6호선 역세권이면서 이태원 상권이 붙어 있어서 유망하다고 하고, 4구역은 지분 쪼개기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사업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런데 네. 그런데 1구역 같은 경우는 그 문화 어떤 구역이랑 맞물려 있어가지고 아예 개발 구역을 해제한다고 하더라고요. 확정된 건 아닌데요. 예. 아직 그 완전히 초기 단계로 봐야 되겠네요. 예, 이게 사실 2003년에 구역 지정이 된 건데 아직 조금 그렇네요. 그러니까요. 네. 이게 지금 한남 뉴타운 얘기를 우리가 한 10년 전부터 들어온 것 같은데 그렇죠. 10년 됐어요. 아직까지도 이게 넘었어요. 개발 초기 단계라고 생각하니까 되게 또 놀랍네요. 그 자녀분들한테 상속할 개념으로 접근하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 먹고 살 것도 힘듭니다. 근데 지금 최근 시세는 어느 정도 선에서 형성되고 있나요? 예, 한남 3구역의 경우 말씀드릴게요. 빌라 기준으로 대지 지분 한 평당 6천만 원 정도 시세가 형성되어 있고요. 이 가격이 최근 2달에 한 10% 오른 가격이에요. 예, 5구역 같은 경우는 또 보니까 용산 민족공원이랑 맞닿아 있고요. 그리고 한강주망도 잘 나와서 지분 가격이 3, 4구역보다도 2, 300만 원 정도 평당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은 아무래도 한강변을 따라서 강남 개발이 많은데요. 한남 뉴타운도 개발이 완료되면 주변 용산 개발과 함께 강북의 변화된 모습을 이끌어갈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저희가 리쌍의 그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오늘 좀 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미스 개미님 준비하셨죠? 네, 제가 머니투데이 기자분께서 리쌍 곱창길 갑질 이야기는 그만하고 법적인 문제를 한번 검토해보자는 기사를 봤어요. 그럼 오늘 얘기는 뭐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그 사건 안에서 있었던 법적인 내용을 주로 다루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뭐 갑질이냐 을질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 한번 짚어보고자 하는 의도가 있고요. 스토리 내용은 많은 분들이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제가 이제 간략하게 얘기를 하면 2010년도에 그 세입자분께서 곱창집을 가로수길에 오픈을 하게 되지요. 그 권리금하고 인테리어 비용으로 4억 원을 투자를 하였고 2년 후에 리쌍이 그 건물을 통째로 구입을 하게 됩니다. 리쌍은 목적은 1층에 장사를 직접 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서 씨에게 2년이 지났기 때문에 가게를 비워달라고 통보를 하죠. 그때 이 일이 크게 언론에 알려지게 되죠. 리쌍이 갑질을 한다. 상가를 사서 아직 장사를 잘 하고 있는 권리금도 뽑지 못한 세입자를 내보낸다 해서 언론의 문매를 맞기도 했는데요. 1년 뒤에 리쌍과 서 씨가 협상을 해서 2년을 더 연장해 주되 권리금과 인테리어 비용 중 1억 8천만 원을 돌려받고 대신 건물 주차장에서 영업을 허락을 해줍니다. 그 후 2년간 이제 점포에서 운영을 했고 그러던 중에 이제 서로 이제 그 사이에서도 빗발치는 민원 때문에 소송이 있었지만 모두 다 기각을 하고 합의를 하라고 한 와중에 이제 계약 기간이 종료가 되어서 리쌍은 점포 퇴거 요청을 하게 되죠. 그래서 최근에 강제 집행이 실행이 되어서 퇴거를 하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그 맘상모법이 발의를 해서 그 철거된 자리에서 지금 거리 시위를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이 환산보증금을 폐지해달라, 무제한 기한의 계약을 갱신해달라, 월 차임 인상 상한선을 제한해달라 등이 3가지를 요구하고 있어요. 환산 보증금이
실제로 용어가 좀 낯선데요. 네. 의미가 뭔가요? 환산보증금은 이제 월세를 주로 이제 상가분들은 월세를 내기 때문에 이 월세를 월세에다 100을 곱하고 거기에 보증금을 더한 금액을 환산보증금이라고 하는데 이 보증금의 기준이 이제 영세한 업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돼요. 그래서 서울에서는 서울이 사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환산보증금 기준이 되는데 서울이 4억 원이 되는 거죠. 4억 원 안에서는 그 임대료도 집주인이 마음대로 올리지 못하고 계약 기간도 어느 정도 보장을 해주는 그 보호를 받게 되는데 4억 원을 초과하는 그 세입자의 경우에는 그 대상이 해당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문제가 뭐냐면 서울시에서 발표한 작년 말 기준으로 상위 5개 지역의 환산 보증금이 7억 9천만 원, 그러니까 거의 8억 가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 전체로 보더라도 대부분의 그러니까 많은 점포들이 환산 보증금 4억 원이 넘는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럼 대부분 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거네요. 네, 그래서 지금 금액을 좀 올려달라라고 아니면 아예 폐지를 해달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그 우장창의 곱창집 주인은 사실 이 법의 보호를 받지 않는 환산 보증금 4억 원을 넘는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월 임대료 9% 상한선이 있어요. 사실 매년 보통 사람들이 이제 9%를 꽉꽉 채워서 인상을 하게 되는데 첫 해에 400만 원만 내더라도 10년 뒤면 1000만 원이 넘는 월세를 내게 되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이건 너무 심하지 않느냐. 그렇죠. 요즘 금리도 낮아졌는데.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걸 요구하는 말이 있었고요. 이걸 감당하지 못하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죠. 환산 보증금을 4억 원을 넘는 이런 제한마저 없기 때문에 사실 그 전에 뭐 월세 200만 원을 내더라도 그 다음에 1000만 원으로 올려라. 그러면 나가든지 월세를 내든지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효과를 발휘한 게 환산 보증금과 그런 관계없이 모든 가게는 5년간 보호를 받도록 법을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잘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이제 뭐 보통은 계약은 이제 뭐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5년은 보장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2년 정도 월세 계약을 하고 2년 후에 그거에 대해서 그 금액과 관련해서 연장을 할지 말지 얘기를 하죠. 근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환산 보증금 기준이 4억 이하인 경우에는 굳이 내가 자동 연장을 얘기하지 않더라도 그게 연장이 자동으로 되는데 만약에 4억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동 연장을 신청하지 않으면 이게 해지가 되는 지금 이번 서 씨와 같은 그런 상황이네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우장창 주인은 이걸 자기는 알지 못해서 계약 연장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고 일상 측은 충분히 이런 법적으로 하자가 없기 때문에 기회를 뭐 자기네는 충분히 줬다라고 주장을 하는 와중에 이제 분쟁이 생긴 거죠. 그러네요. 이미 해지는 된 상황에서 나갈래 말래 못 나가 뭐 이런 시비가 붙은 그런 상황인 거네요. 그렇죠. 과연 이게 어느 정도 개정이 돼서 지켜지게 될지는 저희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상가 임대차 계약을 할 때는 최소한의 이 세 가지 법 조항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내가 갑질을 당하고 있는 건지 의지를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개정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좀 지켜봐야겠죠. 그리고 뭐 상가 건물주에 유리한지 혹은 임차인이 유리한 조건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법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그걸 적용하는 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일부 마이크가 꺼져 있는 방송사고로 다소 어색한 진행이 있음을 사과드립니다. 좀 더 진화하는 과정이라 생각하고 이해해 주실 거죠? 오늘은 올 들어 가장 무더운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주말이니 즐거운 출근길,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현명한 투자자를 응원합니다. 부동산 사부